오늘은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10월 CPI 발표에 대해서 한번 즉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금 막 10월 네,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평은 물가 정점 맞구나 확인하는 과정. 물가 상승률도 정점 통과했다라고 기대될 만하지만 그뿐 아니라 근원 물가 상승률도 상승세에서 이제 하락세로 전환됐구나. 어,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 속도가 확실히 조절될 수 있겠구나. 아마도 내일 주식시장에는 조금 훈풍이 돌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 이게 제 기본적인 총평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 지난달하고 또 네, 9월 달에 네, 물가의 정점을 찍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으신 건가요? 네, 변화가 없고요. 제가 물가 정점 찍은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에 또 동조해주는 데이터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음. 있겠고요. 여러분께 지금 방금 데이터 받자마자 업데이트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난 9.1%라는 미국 물가 상승률을 받아들고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얼어붙었었던 거죠. 주식시장도. 그리고 나름 8.5, 8.3, 8.2 이렇게 상승세가 많이 둔화되는 흐름 이게 유지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시장의 기대치가 7.9, 8.0이었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밑도는 음. 물가가 발표된 거죠. 7.7. 그리고 근래 들어 7.7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오랜만이고 또 중요한 것은 8이라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 지지선이 있는데 심리적 지지선을 훨씬 밑돌았다. 훨씬. 그래서 이동안만 해도 8.5, 8.3, 8.3에 8.2 상승, 그러니까 둔화되는 속도가 너무 천천히 진행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상당한 속도로 둔화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번 발표의 흐름이고요. 근래 2022년 들어서 물가 상승률의 흐름인데 결국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정점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케 해주는 숫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은 미국 소비자 물가 CPI만 봤는데 이 왼쪽 그래프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올 아이템, 약 우리나라로 쳐도 이제 460여 가지 소비 품목, 올 아이템이 지난달에는 8.2였는데 7.7로 떨어졌던 음. 거고요. 또 이제 음식, 식료품이나 에너지 모두 다 떨어진 겁니다. 지난달에는 이게 19.9였나요? 이렇게 20%에 가까운 숫자였는데 떨어졌고 다 에너지, 식료품 전반에 걸쳐서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CPI 중에 근원 CPI인 거죠.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급등락이 심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를 볼 수 있는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6.3%로 기록한 겁니다. 이 음. 6.3%의 의미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지난달, 지지난달에 물가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걱정됐던 것은 근원 물가가 안 잡혀서였어요. 어, 근원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거 물가 잡힌 게 아니다. 네. 기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다.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근원 물가마저 상당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 제가 지난 FMC 회의 즉시 분석할 때 보여드렸던 장표가 이거였는데 이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죠. 이미 여러분의 혹은 미국 국민들의 근원 물가가 아니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2%대로 내려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음.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갑자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거나 뭐 동결하거나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그래 버리면 또 심리적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또 FMC 회의 결과 이제 기자회견 할 때라도 기축적인 또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아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비둘기파적으로 확 얘기를 해버리면 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또다시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율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해보면 미국 CPI라는 관점에서도 근원 물가라는 관점에서도 음, 기조적인 거 그리고 심리적인 거 기대 인플레이션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지표, 기조, 심리 세 가지 면에서 다 물가 정점 찍은 게 확실하구나. 어, 정점을 통과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주는 데이터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 속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기조, 턴어라운드에 해당되는 그런 기조를, 훈풍을 가져올 수 있는 기점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CPI, 근원물가,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좀 일치되기도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가장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고도 기대하던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도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정확하시고요. 네,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네. 시장의 기대보다도 많이 밑도는 숫자죠. 어, 예, 아까 7.7%라는 게 네. 만약에 시장의 기대가 8.0이었는데 7.9를 찍은 거랑 시장의 기대가 예를 들어서 7.7이었는데 7.7을 찍은 거랑 시장의 기대가 7.5였는데 7.7을 찍은 거랑 또 다른 건데 음, 지금 시장의 기대가 그렇게 억눌려 있어서 그 긴장감 때문에 어제 주가가 안 좋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중간선거 결과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시장의 기대마저도 이제 충족시킬 만한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중간에 그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언급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또 저희가 지금 이렇게 CPI 지수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좀 탄력을 받는 것인가 그런 네, 거에 대한 좀 생각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왔던 것처럼 그 속도 조절의 시점이 12월이냐 아니면 연초냐 이것의 음, 문제였지 속도 조절은 찾아온다. 여러분이 이제 그 빠른 속도로 달리기 할 때 이제 벽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 앞에까지 달려간다. 그럼 벽 앞에서는 속도를 멈춥니까? 좀 더 속도를 냅니까? 점점 멈춰야 되는 거죠. 멈춰야죠. 그래야 네, 사고가 없죠. 네, 그렇게 상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의 고점에 다다를수록 이제 자이언트 스텝 행보를 멈추고 빅 스텝이나 베이비 스텝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면서 속도를 좀 조절하다가 동결 하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 속도 조절론의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근거 중에 하나가 어쨌든 물가가 이제 정점 찍고 통과하면 이제 7%대면 그래도 이미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음. 이 4%대의 기준금리로는 충분히 물가 안정화 기조로 가져가진다라는 거죠.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이미 아, 누적적으로 높은 금리가 왔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금리 인상 속도 음, 조절해야 된다. 4%도 이 7% 수준의 물가를 안정화하는데 충분히 유용하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해버리면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한다. 예를 음,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일고 있는 이야기, 이 돈맥 경화죠. 네. 그런 이슈들이 또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제 금융 부실이라든가 부도 위기에 처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디베이트가 있었던 거죠. 지난 FMC 때. 음,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론 이번 계기로 더 무게를 실을 수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결국 음, 연준이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는 건데 이 정도면 물가 잡혀가고 있는 거다. 지금 음, 놔둬도 4%에서 놔둬도 잡혀가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종류의 이제 주장이 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 교수님 그 속도 조절론 그 이야기를 네,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그 지난주 초에 있었던 FOMC가 좀 떠오르는데요. 네, 그때 그 먼저 발표가 나왔을 때는 성명서가 네, 나왔을 때는 그 굉장히 다소 비둘기적이라고 저도 느꼈고 교수님께서도 네, 비둘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파월이 갑자기 발언을 한 이후로
이 네, 매파적으로 약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주가도 급락을 했는데 혹시 그때 맞습니다. 그 이유가 네, 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좋습니다. 그것도 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네, 아마 저처럼 파월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과 시장의 기대를 품고 파월을 본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음, 부분을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칼럼을 썼어요. 네, 칼럼의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오해와 파월의 와해입니다. 어, 자, 네, 이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네, 이- 제가 이 글은 아마 그래요. 그 우리 제 공지글로 올릴게요. 유튜브 안에 공지로 올릴 테니까 좀 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마 이 글이 짧은 글이니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잠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파월은 우리 계속 잭슨홀 미팅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매파적인 정도가 100이었어요. 파월은 계속 1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의 기대는 50이었던 거예요.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되겠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FMC 회의 이후 성명서를 보니까 이게 90, 100에서 95로 떨어진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성명서의 내용 중에 핵심이 여기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동안 FMC 성명서에 담기지 않았던 문구가 들어간 거예요. 음,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금리 인상 행보했던 거 그리고 테이퍼링 했던 거 이게 다 긴축이잖아. 이런 긴축 행보 모니터리 팔러시의 결과가 정말 경제에 충격을 줄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이것만으로도 더 이상 안 해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펀더멘털의 붕괴를 초래할지 금융 리스크를 줄지 금융 불안 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걸 확인해 보겠다. 이게 뭐냐면 연준 위원들 중에 매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비둘기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디베이트에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음, 그동안에는 만장일치로 자, 금리 인상하자 이거였는데 이번에 네, 엄청 싸운 거예요. 저도 이제 이 페드 가서 느낀 게 그겁니다. 음, 엄청 이론이 갈리는 거예요. 어, 물론 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누구는 물가만 보는 거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금융 리스크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레고랜드 사태가 있다거나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면 더 불안하니까 그런 거 문제 있으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마다 위원들이 각 주에서 자기가한테 더 많이 중심이 되는 것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극단적인 예는 한국은행 총재와 BOJ 일본은행 총재가 다른 극단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FMC 위원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생각 끝에 이런 얘기가 담겼다는 얘기는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니까 뭐 하자? 우리 스터디하고 가자. 네, 연구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매파적인 시각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반증해줘요. 음,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게 매파가 아니라 비둘기파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한 건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금리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이제 거의 믿고 있었고 그러니까 50을 기대했는데 95네 하면서 놀랐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오해와 파월의 와해, 그 오해다라고 와해시켜주는 과정. 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웅달책방 그 채널에도 제 채널에도 그런 종류의 댓글들이 들려서 오해 없으시라고 좀 나름 상세한 댓글로 설명을 아, 드렸는데 그렇게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걸 해석하는 것도 어떤 견지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파월의 입장은 어쨌든 내려온 것이다. 음,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높았던 것뿐이다. 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패드워치에 담겨 있죠. 네, 빅스텝의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 예.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속도 조절론 그때 이제 그 FOMC 때만 해도 그 네. 성명서랑 파월이랑 그게 좀 갈리면서 이게 네. 속도 조절론이 되는 건가 이게 탄력을 받는 건가 했는데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속도 조절론 쪽으로 가중치가 실렸다고
좀 더 그렇죠.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물가 잡힐 때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7%대 7.7%의 이 물가 상승률은 정말 유례없는 고물가예요. 아직도 고물가예요. 근데 그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4%포인트까지. 그럼 4%라는 기준금리는 이 물가를 충분히 잡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 거예요. 이미 온 거예요. 더 올릴 필요 있느냐라는 여론이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다. 좀 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네, 12월에 FOMC가 한 번 더 남아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어떤 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그 좋은 질문이고요. 네. 지금 제가 패드워치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패드워치 한번 보여드리죠. 진짜 여러분들도 어쩌면 좀 놀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 이 지금 패드워치 보시면 제가 이 물가 발표되기 직전에 캡처했던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상단이 4잖아요. 그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빅스텝에 무게를 두고 있었어요. 음, 맞죠? 그렇죠. 4.5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에는 무게가 상대적으로 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방금 패드워치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거 보이십니까? 홈페이지? 아, 지금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아, 예, 제가 그러면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입니까? 네. 와, 지금 갑자기 80.6으로 올라왔죠. 재밌지 그렇구나. 않습니까? 이게 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인데 네, 시장의 기대가 이제 정말 완전히 빅스텝에 무게를 두는 모습인 거예요. 금리 그렇구나. 인상 속도 조절론이 담긴 거고요. FMC 회의에서도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금리 상단 더 높을 수도 있다. 금리 인상 더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앞에 멘트가 데이터에 따라서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 파월은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데이터에 따라서 만약에 데이터가 확실히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안정적인 물가가 발표가 되면 나 뭐 빅스텝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뜻인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네. 그죠? 데이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이제 결국 이 패드워치에 딱 보여줌으로써 이게 와, 정확히 제가 발표되기 직전에 10시 30분 전에 29분에 캡처했었고 지금 방금 이제 한 20분 지났잖아요. 녹화하느라고. 지금 업데이트한 걸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시장의 기대가 또 바뀌는 걸 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이게 너무 흥미롭네요. 네, 경제 공부하면 참 재밌죠. 이런 것들. 네. 네, 교수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이제 네, 코앞에 닥친 네, 저희 상황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 11월 24일에 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한국은행에서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기조도 이제 패드워치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좀 확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을 나름 가정하고 음, 빅스텝이라는 것을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로 제시했었던 것이지만 어, 그래도 FMC 회의에서 12월에 만약에 빅스텝을 하거나 혹은 베이비 스텝을 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한다면 금리의 격차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문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다른 문제를 더 고려하지 않을까. 뭐 저도 음,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들이닥친 문제가 채권 문제 아닙니까? 채권 시장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이 그래프를 어차피 준비를 했으니까 살짝 보여드리면 이게 채권 시장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사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해도 매각이 안 이루어진다. 음, 그 매각은 다른 말로 투자자를 못 찾는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자금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스프레드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그만큼 신용이 경색되고 있고 회사채를 발행해도 이거 보신 것처럼 미매각률이 최근에 14%예요. 음. 근데 작년 3분기는 1%였거든요. 아, 정말요? 회사채를 매각하려고 해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돈맥 경화거든. 이게 우려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게 경기 침체로 몰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금 마련이 어려우니까. 더 중요한 게 이 만기인데 만기가 도래되는 54조 원의 가량의 만기가 도래되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기업들은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상환해야 될 만기가 도래되면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갚아요. 그걸 아, 차환이라고 해요. 차환. 네. 이쪽에서 빌려서 이쪽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유지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렵다요. 어렵다. 어렵다. 자금 마련이 어렵다. 자금 마련이 어려우면 뭘 선택할까요? 아, 자기 돈으로 SK 갚는 거네요. 갚을 돈이 없잖아요. 어, 은행에 가서 빌리기도 대출 금리가 너무 높고 음, 그럼 어떻게 자금 마련이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산 매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뭐 설비 투자하거나 뭐 증산 계획했던 걸 철회하는 거. 아이폰 14 증산 계획 철회. 애플이 한 거. SK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하기로 했던 거 철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수순이. 그러면 음,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시키면 그 해당 사업 부문을 정리하는 거예요. 사업 부문을 정리할 때 좋은 잣대가 뭐냐면 금리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수익률이 여러분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5에서 10%예요. 음, 그러면 이거 사업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봐요. 어떤 기업이. 근데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 5%예요. 근데 이거 투자해서 수익 벌어봤자 5%인데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생각했던 증산 계획이나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철회하는 게 기업들의 의사결정이에요. 그 기업들이 어떤 특정 사업을 정리하면 그게 온전히 나의 전체 매출액이다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음, 도미노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구조조정. 그게 네.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이면 고용 충격이 오죠. 그러면 평균 소득이 줄죠. 아, 소비 침체령 이게 경기 침체예요. 그래서 제가 22년은 아직 제가 책에다가 아직 침체 안 왔다. 음, 침체는 23년이다. 그러니까 그런 수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 또 우려하는 게 레고 사태와 흥국생명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뭐 건설사 PF라든가 이런 여러 영역에 좀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 리스크를 안고도 금리 인상하기가 부담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감사하게도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를 그렇게 높게 안 가져간다면 굳이 우리 빅스텝 할 필요 있느냐.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정점 찍고 떨어지는 국면인데 심지어 환율마저 좀 안정화되고 있고 그런 국면인데 그죠?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베이비 스텝에 무게를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이런 속도 조절론의 좀 행보가요. 교수님께서 그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에서 이제 네. 2023년은 그 침체에 네.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깊이에 있어서는 네. 조금 뭐 완화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금리의 역습은 아무래도 완화되는 거죠. 굳이 따진다면. 아,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어떤 어제 이제 KDI도 경제전망 보고서를 냈고 그 경제전망 실장님하고 제가 자주 통화하는 사이인데 근데 그 전망할 때 항상 전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제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기조라든가 물가 전망치에 대한 전제라든가 국제 유가에 대한 전제가 다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봤고요. 근데 전제가 바뀌면 당연히 전망치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의 역습에 해당하는 물론 이미 높아진 금리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가져올 만한 충분한 금리 수준인 건 맞지만 그 음,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어, 있는 거죠. 예. 네.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행. 그래도 빨리, 연착륙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가 그래도 다소 빨리 잡혔다. 우리, 네, 뭐 아직 절대 잡힌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빨리 잡히는 국면으로 가져와서 감사하다 이거죠.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이 속도 조절론이 앞으로 많이 또 언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속도 조절론이 좀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속도 조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장의 어떤 터미널 웨이트, 금리 고점이 앞당겨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가 하방 압력이 덜해진다. 그러면 이제 결국 금리의 고점이 23년 1분기냐 2분기냐 음, 이게 앞당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반영이라는 게 이제 선반영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단계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 웅달님하고 올해 내내 정말 수십 번 만났지만 줌에서도 만났지만 22년 내내 말씀드렸던 게 22년 끝자락 이게 저점 형성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거 그렇게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시고 음, 이해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저는 의견을 좀 올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 투자 시장 쪽에서는 네, 그래도 이게 좀 더 이렇게 장기간으로 횡보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런 게 조금 그래도 단축된 것 같은, 물론 또 네, 앞으로 네,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조금 그렇게 생각해 볼 거시경제 수 있겠네요. 관점에서. 네. 네. 아마도 저의 역할보다 이제 종목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 아닐까. 네. 컨텐츠라는 면에서도 네. 이렇게 제안 드린다면 아닙니다.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인 거죠. 네, 지금부터. 아닙니다. 교수님.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에서 해주셨던 그 메시지들 저희가 더 꼼꼼히 공부해야 그 종목을 또 잘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요, 끝으로 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이렇게 밤늦게까지 지켜보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네.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늘상 드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이 국면이 어떤 국면인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항상. 계절을 구분하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국면이 지금 어떤 국면이고, 그리고 23년은 어떤 국면인지, 그 국면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여러 국면의 전환 중에 어떤 지점에 머물러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고, 오늘 그런 전환기를 좀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는, 턴어라운드를 확실히 기대할 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표가 아닐까. 물론 미중 뭐 패권 전쟁이나 뭐 중간 선거 결과나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슈가 네.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나머지 조건을 그러니까 0이라고 가정한다면 금리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많이 한숨 돌릴 만한 시점이 이제 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와, 선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생각하셔도 좋겠다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11월 CPI 즉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